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은하입니다. 오늘은 로컬 파워뉴스 원극원 협력위원이 지난 16일 중앙정보부 창립 멤버인 강인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석좌 교수를 만난 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강인덕 교수는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내려와 대학 시절 치안국에서 알바 형태로 들어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앞둔 1959년 해병대 사령부 정보국에 차출되어 군사학을 연구하였고 북한 전략 분석관을 시작으로 공무원 생활을 할 무렵 5.16 혁명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 정권에 차출되어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로서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16년간을 북한만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북 심리전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강 교수는 대북 심리전의 강력한 비대칭 전략 자산인 대북방송을 1980년부터 18년 동안 KBS의 사회교육방송 노동당 고급 당간부들에게라는 프로그램을 5천여 회에 걸쳐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외부 소식에 어둡던 북한 주민들은 그의 방송을 듣고 동요했고 실제 1983년 2월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조종사인 이웅평 상위는 강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연설이나 노동당의 문헌을 갖고 북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방송을 듣고 진실을 깨닫고 귀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중앙정보부 사전 정보 적중 386이 유신반대에서 민주화로 발전시켰고 오늘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말. 워싱턴 선언의 비대칭 전략은 대북 심리전 방송 및 비라 재개 준비를 문익환 목사 부인이 김일성 제사 조문사절단제의 거절 이화여대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적이라고 했다가 북한 노동신문에서까지 맹비난받은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하면서 원로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을 후회했다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혼밥은 전략을 실패했다는 말 광화문 내란설은 불가능한 일 아닐 수 있다며 내란을 넘어 전쟁으로 간주하여 계엄령에 앞서 위수령 발령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치 전략은 선거 이후로 미루고 내년 총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 총선 승리는 공천이고 중앙과 지방에 맞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며 퍼준다는 슬로건은 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사병 200만 원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해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군 조직이 약화된다. 원래대로 징병제로 하고 병사들에게 더 나은 처우 개선에 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에 김일성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은 이 친구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장악을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이거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도 안 하고 완전히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남한으로부터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연설국이지 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젊은 애들이 헷갈려한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나 북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자기가 평범한 주부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딱 맞더라고. 네. 내가 보기에도 지금 제일 좋다 이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네. 나는 90평생을 정보 실무자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됐을 때 나는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공산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공산주의 공부한 대학 1학년 때부터 공산주의 공부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치안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식으로 공산주의 공부를 시작했더니 대학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날더러 해병대 들어와서 군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서 현역으로 해병대 들어가서 다시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5.16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되니까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제가 그게 선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 창설 멤버로 중앙정부에 갔습니다. 그 후에 쭉 저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16년간을 북한 정부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크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역시 1968년에 일어났던 청와대 기습 사건입니다. 그 김신조 일당이 와서 31명끼리라도 와서 청와대 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제가 대통령에 보고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한 3개월 전에 67년에 제가 11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초에 대규모 게리라가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쭉 내가 그때 북한 과장할 테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마주 앉아서 이렇게 사들 넣고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 대통령께서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담배를 계속해 피웠습니다. 심각하구나. 그러더니 다 들으시더니 강 과장 오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나와서 오후에 다시 하라고 하니까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들을 정리하고 청와대에서 밥을 먹고 기다리는데 2시가 됐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대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더니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다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대통령이 지금 강 과장이 얘기하는, 북한 과장이 얘기하는 이 작전은 대간첩 작전이 아니라 그건 게리라 작전이다. 군사작전이다. 군사작전은 중앙정보부가 맡을 일이 아니고 국방부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작전 임무를 국방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일선에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관 거기서 그때 서정철 씨가 일군 사령관 할 때인데 거기서 이제 전군의 사단장급 이상 전 도지사 그리고 전 국무위원 한 5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년의 정체는 이렇게 대규모 게리라가 서울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일이 지시를 하시고 경찰을 동원해서 제1단계를 막고 하는 모든 계획서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1906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정초가 됐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난 정초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안 들어오면 이건 중앙정부부의 보고서가 엉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쌓이는 거지 아니죠. 그리고 선배들은 날 들어 야 들어오니? 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아내가 다를까 1월 19일 날 밤 20일인가 될 겁니다. 새벽에 용산에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김씨서 일단 31명이 들어온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보고서를 안 했더라면 그 사전 준비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처음 1단계는 경찰이 동원돼서 하는 단계, 2단계는 군대 합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서울 공격하고 온다고 했으니까 경찰 동원한 거죠. 그것이 종로소장이 지금 자문 밖에서 희생이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났죠. 그만큼 정보라는 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센트럴 인텔리전스 중앙정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시해당하기 한 1개월, 1년 전에 내가 그만뒀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내 연구소를 만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이 완전히 빨갛게 돼버렸어요. 유신운동 반대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발전시켰는데 거기다 신군부가 들어왔으니까 더하죠.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38
그 뉴욕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오늘의 현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 들어간 것도 나는 그분과 만난 적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정치적인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동경동 그룹이. 난 그런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선두로, 통일부 맡으라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2월 28일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도 통일부 맡으라고 해서, IMF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서, 그렇죠. IMF에서 벗어나려면 역시 국내가 안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 1년 하지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가만 보니까 김대중 정부 안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일부 장관 진료에 입문되니까 즉각 좌파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형리 교수, 한양대학에. 리형리 교수.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좌파들. 나와서 날 공격하고. 반면 보수파에서는 또, 너 보수파가 왜 거기 들어갔냐고 공격하고. 양쪽에서 공격받았죠. 그때 이제 경실련 주체로 좌파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척 때렸죠. 이영희 교수 보고 그랬어요. 당신 저 군사학 아느냐고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지. 그래, 무리관 목사님의 부인이, 절더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죽은 날이 7월 8일인데, 가까이 오는데, 조문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전대했어요. 내가 불렀지, 소장에 불러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이북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자고요? 김대중 정부가 강한 줄 압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면 김대중 정부 무너집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하죠. 내가 안 들은 걸 할 테니까 취소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없다 생각했는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만두기 직전에 이화대학에서 절대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대학원생들한테 정보 담당 대학원생들 상대로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북한은 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았죠. 그랬더니 그 강의 끝나고 났더니 난 그거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람이 날더러 반대 운전을 매일 하던 지식이니까 신문을 마음껏 줘요. 남성 집사람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제 무슨 얘기를 했기 이렇게 야단입니까? 그래. 그래서 뱉들어 봤더니 작심한 듯 햇빛 정책 담당관이 이렇게 강하게 북한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장삼이가 얘기했구나. 그때 이화대학 총장 그래서 김대중 씨의 그의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심한 듯 김일성이는 적으로 본다 이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후에 내가 그만두고 났더니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에다가 날 때리는 기사가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 노동신문이 있으니까 다 나오죠, 그게. 이런 자가 통일부 장관 돼서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니까, 내가 5월달에 그만두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갈마 초대소라고 있어요, 금강산 옆에. 갈마 초대소에서 대축하를 열었어요. 내가 그만두기. 1호 갔지. 우리 귀순자들이 다친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월간 조선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여기 내용이.
그 후에 나는 일본에도 가서 일본에서 14년 동안 내가 강의를 했어요. 네, 도쿄에서. 우리 기독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도 내가 우리 동북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반도를 위협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는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이조 구한말 말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렇게 리스크가 크구나. 특히 내가 걱정한 것은 1880년에 김홍직이가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잖아요. 그래서 케이오대학에 후쿠자와 유기치 선생한테서 이제 그 개방 개혁에 대한 그 공부하도록 몇 개 넣고 돌아올 때 동경 주재 청국이죠. 청국 공사관에 황준헌 누르황자의 헌법이라는 헌자에 준수한 데는 황준헌 그 참사가 돼서 받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을 김홍집이가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게 조선책략의 세 가지 기본입니다. 중국과는 친청해라. 친청. 청구과는 가까이 해야 된다. 일본과는 결합한다. 결일. 그 다음에 미국과는 연합하는 연미.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구한말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떻든 간에, 1876년에 국교가 일본하고 열렸으니까, 그 후에 영국, 미국 다 열리게 되니까, 서양 문명에 들어오니까, 말할 수 없는 혼란이죠. 이성계가, 고종이 등극한 것이 1864년 아닙니까? 그 10년 동안을, 대원군이 섭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적화비, 받으면, 서양의 문물 들어오는 거 막는 적화비를 만들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열리게 되니까, 우리 조정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1890년에 유명한 임오군란이죠. 9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원군이 친청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유명한 원세계가 병력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진압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2년 후인 189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 실패 3일 전으로 실패하면서 청국이 완전히 우리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때 원색이라는 자가 그때 아마 25살 됐겠죠. 이 자가 조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마치 총독과 같은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인도진화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국과 불란서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병력을 필요하니까 서울에 있던 2,500명 가운데 1,500명 정도 끌고 그래서 원세계가 철수하죠. 그 기회를 타서 남한 쪽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학난이 일어나는 거죠. 1894년이죠. 동학난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동학난을 계기로 해서 청국과 일본 간에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보니까 내가 도쿄에서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청국과 싸움을 붙어야 되겠다. 왜? 썩었으니까. 청국이 썩었으니까 저걸 칠 수 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예정대로 일본이 생각한 대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체결된 2년 후에 1894, 95년에
있는 전쟁에서 전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국이 나가게 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조선에서는 이것도 일본 놈한테 정권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반일적인 운동이 일어나죠. 그럼 누구를 이용할 것이가? 러시아를 이용하자. 이미 러시아는 그때 압록강 군방까지 내려와 있을 테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민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민비 사례가 1896년에 민비 사례 사건이 나죠. 그 후에 일본은 자기가 러시아와의 싸움을 벌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거 교섭본을 보니까 참 우리 한반도라는 게 참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구나. 러시아와 일본 간에 무슨 협정이 논의가 되는 거 아니? 만주는 너희가 먹어라. 러시아가. 조선반도는 우리가 먹겠다. 교환론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러시아가 노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쪽의 부동항을 장악해야 되니까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40도선 또는 39도선 내서 둘이 갈라먹자라는 얘기까지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국이란 나라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 고문들을 장악하게 되고 점령하게 되고 고문도 점령 사건이 나고 이런 현상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과 일본 간에 이거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체결되죠. 그리고 영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재정 지원을 국채를 사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1904년부터 1905년까지 2년 동안에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망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망하니까 값은 뭡니까? 울사 보호제약 1905년에 체결되고 그다음에 통감이므로 이도가 들어오고 이도가 암살당하니까 그 다음에 데라우치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역시 우리에게 가장 우방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하와이를 먹고 필리핀을 먹고 자기에게 아시아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일본과 타협하게 되죠. 그것이 유명한 1905년에 가츠라 데프트 기밀 뭡니까 그뭐 각서라고 할까 그런 협정이 아니니까 필리핀을 우리가 일본은 필리핀을 미국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시에 조선반도는 일본이 가지는 것 동의한다는 식의 이것이 그 당시에 1890년 이후에 1910년까지 약 3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할까? 전개됐는데 이것이 지금과 똑같지 않느냐? 나는 이것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오리라고 생각해요. 역시 지금 중국을 보세요. 내가 일본에서 날들어 한중일 3개국의 지식인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4, 5년부터 한 3년 동안을 베이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는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들 중국과의 관계가 나쁜 것 같이 생각되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협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주봉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 남만에서는 마치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1961년에 체결한 중북 방위조약 이것이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62년이니까 20년 만에 한 번씩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일본과는 그 안보 대화를 쭉 계속하고 미관들이. 근데 참 그 일본과 중국의 안보 대화를 보면은 중국에서 현역이 다 나옵니다. 현역 장군들이 나와서 전략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기들의 권한을, 자기들의 그 발언권이라고 할까, 이걸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노골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중국이 이랬구나. 특히 내가 한반도에 대해서 6.25 때 너희 개입했던 걸 얘기를 하니까 대체로 40도 선까지 넘으면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40도 선. 그 원산, 여기가 39도 선 되니까 저 위에까지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에 미군이 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 소리 들은 다음에 내가 압록강, 두만강을 1400km 국경을 한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복화 한 발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국경이라는 건 저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경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정도의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anytime 한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반도 내부에서는 친중, 친미, 친로, 친일 이러한 세력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뭐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오늘날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우리로서 이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물론 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미국과 핵, 이번에도 워싱턴 회담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것으로서 정말 억제력이 발휘됐다고 볼 것인가. 차라리 우리의 비대칭적인 무기가 없는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무기로 쓸 수 있는 무기는 없는가.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심리전입니다. 왜? 우리는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쪽이 뭐라고 심리전을 전개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북쪽은 이 클로즈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더구나 경제가 나쁠 때는, 경제연성이 나쁠 때는 우리의 심리전은 아주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특히 나는 지금 식량 부족이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를 내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용군 장군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방위군 사건이라는 거. 1951년에 방위군 사건 나오죠? 뭐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방위군을 병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정규사단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 병력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방위군을. 어떤 매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식량 원조를 받아가지고 매기는데 이걸 전부 이건 뭡니까 빼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위군들이 일부는 굶어서 어떡할 도리가 없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방위군 사건 다 총살하지 않았어요, 그 장군들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더구나 식량 부족되면은 지금 현상은 그 장교들, 가족들의 식량을 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자기 가족이 굶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군대에 있는 거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병사들이 먹을 게 없어진다. 근데 누가 제일 급하냐?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제일 급한 거죠. 근데 나는 그 탈북자들 신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혼자서. 그때 절실히 느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연세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중대장이 전선에 있는 북한의 중대장이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배를 걷고 있으니까 그 소대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니 나가서 일회용 라이터를 좀 구해오라. 그거 뭐 했을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몇십 개씩 구해오라. 그래서 소대장들이 나가서 아마 일회용 라이터를 아마 한 100여 개 구해왔던가 봐요. 구해오니까 그걸 중대장이 받아가지고 소대원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나가서 그 강냉이 실컷 구워 먹고 들어오라 이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먹습니까? 그 협동조합 그 농장에 가서 협동농장에 가서 그 도둑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인이니까 그 근방에 그 농촌이니까 뭐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상부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중대장 보고 당장 원성복 시켜라. 그래서 이제 소대장들이 급하니까 밖에 나간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명이 없더라. 이게 어디 갔느냐 했더니 신의주 갔다 그러더라고. 한 명이. 그래서 자기가 찾으러 신의주까지 갔더니 신의주 그 아이가 있더라. 병사가. 만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면 또 군대 들어가면 또 굶을 텐데 소대장님 압록강 건너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압록강 건넜어요. 또.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야 이게 북쪽에 군대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스다. 지금 전방에 있는 그 병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심전을 전개하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 북쪽일 것이다. 솔직히 나는 심리전 국장을 3년 동안이나 하면서 심리전에는 뭐냐? 당장 사상을 건치는 건 아니죠. 사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순간적으로 총을 우리한테 댔던 것을 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이응평이를 직접 내가 봤으니까. MI19를 몰고 왔다고 이응평이가 또 왔는데 그때 그 합동신문조에서 난 민간인이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언제나 그 현역 같으면 내가 했겠죠. 민간이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있는데 날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하는데. 그래서 갔더니 이응평님 만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아버지가 경찰서 소장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무성에. 근데 뭐 잘못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다. 그거 쫓겨났으니까 나는 비행기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가끔 이렇게 전파로 돌리면 다 들리니까 돌리는데 그 KBS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노동당의 문건을 가지고 노동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그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들었다. 가끔 들었는데 그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줄 만하죠. 그게 내 방송이거든. 고급 당간들에게 보낸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갔지. 그래서 내가 뭐 안고 막 울다시피 했죠. 고마워서. 그 후에 이응평이가 공군에서 대령까지 진급을 하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공군대학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응평대가 날들어 자기 그 강의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언제나 내가 하고 있죠. 근데 암으로 백혈병인가 그걸로 세상들한테 그 직전까지 내가 봤는데 참 그런 형상이 심리전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원을 다 질 동안에 난 완성하지 못하고 장관을 그만두고 일본 갔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와서는 나는 그 하나원을 가봤어요. 가곤 했어요. 하나원에 가면은 내가 왔으니까 그 원장이 언제나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니까 모이는 분들한테 한마디 인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격려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서서 강인덕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저 뒤에서 손을 들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KBS에서 노동당 고급 간부들에게 하던 그 강인덕입니까? 아닙니까? 왜 음성을 들으니까 예, 바로 그 강인덕입니다 하면 쫓아나와요. 막 안고 이러죠.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맨 처음에 70년대 시작할 때는 다들 그거 듣는 사람도 없는데 왜 하느냐 자꾸 그랬다고요.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심리전을 강화시키자고 하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하여튼 라디오 갖고 있는 사람, 통신기 갖고 있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탱크병, 무슨 통신병, 혹은 비행기 타는 사람, 또 노동당 간부, 이건 다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 그것이 다 전파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픈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두려우니까 김효정이라는 누구야 동생 있잖아요. 개성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을 느끼는 것이 심리전이죠. 그래서 나는 우선 휴전선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근데 그걸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보여주자. 우리 이만큼 준비했는데 너희 쓸데없는 소리 하면 우리가 시작하겠다. 보여주자. 그리고 KBS를 비롯한 사회국을 비롯한 우리가 육해공군의 심리전 방송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화하자. 전부 준비해놓자.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죠.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됐을 때 내가 남북대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가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서 1972년 12월 달에 합의한 것이 뭔가 하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난 방송을 하지 않기로 남북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10일인가부터 방송 안 하기로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날 그때 북한 국정을 겸하고 있었으니까 딱 한 곳에서 방송을 계속하는 게 북쪽에서. 우리는 다 그만뒀는데 방송 안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통일혁명당 방송이에요. 통일혁명당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쭉 체크를 했더니 개성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300km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도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북쪽 대표가 서울에서 한 달 후에 회담하기로 되기 때문에 왔어요. 왔더니 이우락 부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우락 부장한테 방송 중단하기로 했는데 북쪽에서 하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무슨 방송이냐 해서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입니다. 그래? 그런데 오천일주 회의가 시작되는데 맨 처음 깨면 안 되니까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국장이니까 강의원, 나보다 위원이니까 강국장 방송 중단 잘 됐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제일 주제가 그거니까. 강국장, 어때? 방송 다 중단됐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다 중단했습니다. 우린 완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하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이 다 그만뒀는데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북쪽 대표가 깜짝 놀라면 신용을 하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자기네 산하의 방송인데 그 노동 대남공작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남한의 지하당 조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팔공산이나 지리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죠. 뭐요?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들 꺼내놨죠. 요거 아니냐 말이야. 계속 남산, 해주 남산에서 하는 거 아니냐? 300km다. 이거는 이런 체크는 어린아이도 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회담이 이제 중단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휴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심리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기구인데, 기구 띄워서 북쪽에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기구,
삐라 작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중국이 우리보다 앞선단 말이야. 자유중국에서는 내내 대만에서 복권성 일대로 삐라를 보냈으니까. 내가 대만을 갔죠. 대만에 가서 대만에 작전 주임하는 왕승 대장을 만나가지고 국방부의 정정치 작전 주임인데 그분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공동 협의 좀 하면 어떠냐? 우리한테 기술 지원 좀 해달라. 우리 그때 그거 안 할 테니까. 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안산 군바에다 소야대다가 기지를 만들었어요. 기지를 만들고 중국에서 자유중국 친구들은 산동반도를 향해서 보내고 나는 이북으로 보내고 그런 작전을 했죠. 그때 지금 뭐 우리 저 탈북자들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정도 크기 있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의 발론이니까 5시부터 녹기 시작하면 해리움 녹기 시작하면 한 밤 9시쯤 돼야만 이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대체로 한 번에 30km에서 한 50km까지 쓸 수 있더라고. 삐라는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뭐 달러도 집어넣고 심지어 자유중국에서는 경제가 나쁘니까 중국 오브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포, 고기, 런닝구, 반츠 이런 걸 보내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쭉 계속 하다가 1992년에 우리가 국교를 중국하고 맺게 되니까 그때 완전 다 깨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모르겠어요. 그때 근무자들은 다 나갔으니까 없을 텐데 이런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은 아마 북쪽에서 대단히 겁을 먹겠죠. 왜?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식량 부족으로 오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이라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북한 정권, 핵 이런 것만 중점을 두지 말고 북한이라는 땅에는 일반 국민이 살고 있다. 주민이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에서는 사람이 사는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강간, 도둑놈, 사기꾼 다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자리영업, 북쪽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심전을 전개한다면은 북쪽의 체제화를 완화시킨다는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약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그래서 북쪽과 말로 또 들어서는 안 된다.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대칭적인 무기는 심리전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정권을 바뀔 때마다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박지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더니 그때도 나한테 와서 뭐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또 심리전을 강화하려는 건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할 때는 우리 국민에게 일반적인 피하를 방법 가지고는 안 통하죠. 그건 그때는 심리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고도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리전을 강화하라. 이렇게 혼란될 때는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심리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자르는 거예요. 전두환 때도 그렇지. 전두환 대통령도 자르지. 그렇죠. 전두환 때도. 그래서 심리전국을 해체해버렸어요. 참. 근데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걸 다 모르나. 북쪽과의 싸우면은 심리전밖에 없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심리전을 내가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은 이제 연구소를 잡지를 2개를 만들었죠. 북한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국민한테 북한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잡지 내고 국제정서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국제정치라는 국제 문제라는 걸 냈고 국제 문제는 당시에 72년에
국제 문제는 뭐 얼마 안 갔지만 북한 문제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때 민간을 해가지고 오는 거겠고. 또 하나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북한 문제를 꼭 방공법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법률적으로. 여기서 언론계에서 발표할 때 발표할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이거 화가 나 견딜 수가 있어야죠. 대통령 그랬죠. 이거 도대체 북한 문제는 왜 모스크바발, 미국발입니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는 대한민국인데 서울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내외통신이죠. 내외통신을 만들었는데,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소속이었는데, 이정찬 원장이 그걸 연합통신에다 줬어요. 그래서 연합통신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뭘 할 거, 이런 문장이 제대로 안 나오죠. 국민에게 알리는. 내외통신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죠. 그리고 국제적인 영어로 된 문서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지 않아야 기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문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그런 역할을 내외통신이 담당해 왔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리전쟁 방법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자유세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또 하나는 이런 때 남한의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통일전선이 지금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1972년에 남북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 대표단 5명이 평양에 갔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밥을 먹자고 해요. 우리 초대해서 밥을 먹으러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5명, 북쪽 대표 5명, 그 다음에 김일성이 제1부서장은 김일, 그러니까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테이블이니까,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김일성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아니? 합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작. 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끝났구나. 남북대화 이제 끝났다. 이걸 끝난다. 합작?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게 나타나.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게 이후락 때 만드는 게 있었죠? 칠사남북 공동성명. 거기에 보면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 세 개입니다. 이 말은 순전히 북한 말이에요. 남북대화 사무국장이 내가 몰랐으니까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후락 씨가 혼자서 한 10일 동안에 북쪽과 가지도 않고 그 원문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3일 만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3번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무슨 뜻이냐? 미국 나가라는 뜻이죠. 평화, 휴전선에 군사력 증가하지 말라는 거죠. 민족적 대단결,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건 북한의 얘기죠. 통일전선이죠.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도요. 빠지지 않았네요. 중요한 것이. 평화, 민족적 대단 좋게들 보는데 하나 빠졌다 큰 것이 민주라는 게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 헌법 제4조. 기본 아닙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민주라는 말이 여기 말이야. 그렇게 내 던진 거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평화, 민족적 대단이 나오다니 그리스 편지를 이렇게 숫자를 걷어요. 이렇게. 왜? 평화가 오면은 미군이 나가도 된다. 자주가 앞서서는 안 된다. 해석할 때.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혼란단 속에는 북쪽의 대남 공작도 공작이지만, 지하당 저도 공작이지만, 지하당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창원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961년에, 60년에 4.19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통탄을 했어요, 그때. 내가 휴전 이후에 지하당을 만들었으면 이 좋은 찬스를 이용할 텐데, 이 4.19라는 찬스를.
제 야당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60년대부터 쭉 제 야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통일혁명당이에요. 그와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통일전선이죠. 아까 내가 합작이라는 말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나갔는데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합작합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끝났구나. 중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옆에 장기영 선생이 앉아 있었어요. 부총리. 장기영 씨 보고 그랬죠. 부총리, 우리도 합작이라는 말 씁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장기영 총리가, 부총리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가 북한 국장이라는 놈이 합작이라는 말을 모를 리가 없죠. 한참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있다가 아마 10초, 20초쯤 걸린 것 같아요. 날들어. 우리도 쓰지. 그래요. 그럼 뭡니까? 돈 같이 내가지고 합작회사 있잖아. 합작회사라는 걸 쓰지. 그래요. 아, 그래요? 합작회사라는 게 있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탁 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경제합작합시다. 경제합작합시다. 그래, 뭐, 좋죠. 아, 경제합작합시다. 경제하면 우리가 위니까 합시다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경제합작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치합작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투쟁은 정치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큰 투쟁이든 작은 투쟁이든, 이제, 경제 투쟁이든 임금 인상 문제든지, 뭐, 하여튼 남한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회적인 운동도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치로 가야 되죠. 정치 투쟁에 직결시켜야 되는 거죠. 정치 투쟁에 직결시킨다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통일전선 전술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북한의 통일전선은 전술적인 의미인데 이게 전략적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통일전선의 전략적 운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밖에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장기적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이 통일전선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지금 없는데 없잖아요. 국회건 무슨 뭐 법원이건 신문사건 뭐 김용규라는 대학 간첩으로 나와 간첩이 아니라 간첩을 보내는 작전 임무를 맡았던 김용규라는 분이 김용규 이 누군가니 서울고등학교 5학년 때 북쪽에 납치당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찰 학교를 다 나와가지고 간첩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전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간첩을 보내는 거 이쪽으로 호송하는 거. 그걸 너무 잘했 10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영웅 훈장을 몇 개 탔어요. 근데 무안에서 상륙할 때 다 죽이고 기술해 왔어요. 76년 9월 달에 기술했는데 내가 10월 달에 김용규 씨를 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죠. 그때 이제 북쪽 핵 개발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뭐, 배낭 공작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참이, 거기 다 목사, 교회 같이 침투하기 쉬운 데가 어디 있느냐? 옆구리에 성경이나 끼고, 가서 연보, 헌금이나, 남도나 많이 하면, 그거 뭐 목사들 쉬겨 잡을 수 있다. 76년. 72년? 6년에 기술한, 그래서 그 책이 나왔어요. 본인 보고 내가, 너 이거 잘했다. 이거 좀 나중에 인쇄해라.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요. 김일성의 지령문. 예를 들면, 범민련이라는 거? 그건 김일성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름 붙이자, 범민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 남한에서 하도록 하자. 먼저 시작하자. 해외 집도 만들고, 문익화리 거. 범민련이라는 이름도 김일성이가 만드는 거예요. 뭐, 그때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남한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스칼러십을 잔뜩 줘라. 키워라. 그래서 아주, 뭐, 우수한 학생들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으니까, 키워가지고 걔들 법원에도 보내고, 언론인도 보내고 다 하란 말이에요. 뭐, 지령문이 내가 아마 집에도 몇 개 있을 겁니다. 다 얘기하죠. 그거 지금 넣고 들어간 거예요. 장기 지구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전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히 성공했구나. 친북 세력, 친노 세력, 친북 세력, 친중 세력, 이게 다 하나로 합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때는 이게 하나로 합해서 반정부 투쟁, 반미 투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우리도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걸, 뭐 전문가들이 몇이 있어요, 남한에도. 이 전부 그동안에 문재인이 때 전부 다 핍박받고 소외되고, 더구나 중앙정부부에, 내가 중앙정부 초대국장이에요. 중앙정부부 북한군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내 후배들이 잘 해줬어요. 근데 노무현 이때부터 시작해서, 깨지기 시작하고, 더구나 문재인 때는 형편없이 됐으니까. 난 서울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난 내 밑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장관할 때 걔가, 신포에 나갈 때는 소리를 들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어서 걔가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었지 않았어. 내가 그만둔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그 센트럴 인텔리전스라는 게 바로 중앙정보라는 게 대통령을 위한 거거든요. 그걸 중가운데 이정성이가 한 놈이 안보실장이가 하는 놈이 다 고쳤다니까. 고쳤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내는 사람 이따 보고서밖에 쓸 수 없느냐 할 정도의 예의를 빈찬을 줬다니까. 왜? 그걸 자기네 구매에 맞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거지. 자기들은 빨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그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정보기구가 깨진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정보기관에 있는 것을 한번 깨지면 완전히 신뢰가 무너지면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정보교환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보교환은 정부 대 정부가 사인했다고 정보교환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다 정보 줬는데 이 근무하는 놈이 빨갱이 같은 놈이 있으면 홀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신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보를, 중앙정보를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중앙정부부의 요원으로 앉혀야죠. 나는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었어요. 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 군사정보는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고, 그 외에 모든,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로, 중앙정보로 하나로 묶어야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정보기관은 서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는 절대로 상대방에 주질 않습니다. 자기 갖고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올바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중앙정보기관에다가 집중시켜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걸 대통령이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내무부, 국방부, 여기서 필요 없는 자기들 자기들 감독도 아닌데 보고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한테로 보내는 겁니다. 중앙정부부로. 저녁 때 오죠. 그래서 본 대통령이 희라는 사인을 했어요. 재검토 보고하라. 딱 희라고 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외무부 정보다, 국방부 정보다 할 때는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거죠. 당신 내가 이런 보고를 했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대통령한테 올린 보고가 너한테 가 있느냐? 북한국장한테 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께서 이거 재검토하랍니다. 지금 내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작성자들을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거로 가지고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죠. 하면 대체로 8시나 9시쯤에 옵니다. 밤에. 하면 내가 쭉 보고서
뭐 어떤 근거를 어때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거에서 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보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돌아갔어요. 내가 이해했습니다. 돌려보내고 내가 그거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써가지고 내 보고서와 같이 넣어서 대통령한테 보내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며칠 있다가 또 그런 거에 옵니다. 한 서너 차례 하면은 상대방이 알죠. 아, 이런 보고를 했단 다 나한테로 가겠구나. 이건 대통령께서 중앙정부 하라는 거. 다 집중시켜주는 거죠. 또 외국과의 관계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국 기관들이 이제 대통령께 뭐 대사나 무슨 국가 최고 책임자들이 와서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북한 문제 정보 얘기할 때는 그때는 대통령께서 나보고 참가하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 앉혀있죠. 이쪽에 앉혀있으면 북한에 대해서 다 평가를 듣고 나서는 참 훌륭한 보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무척 바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바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줘도 내가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 뒤에 강국장 이쪽으로 오지 그래요. 우리 강국장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강국장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강국장이 나한테 곧장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 외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날 신뢰함성 이 친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센트럴 인텔리전스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대신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하나 작성해야죠. 그런 내가 각오를 한 것이 바로 그 1.21 사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일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스트레스는 건 말할 수 없죠. 보고서 내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 대신 대통령께서는 내가 심정국 북한국을 강화시켰으니까 근데 심전국도 그거예요. 월남전이 끝났단 말이죠. 자, 월남에 패배의식이 들어오거든.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빨갱이들이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유혁인이라고 외교 담당 비서관이 있었어요. 보고를 그 월남전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패배의식이 우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유혁인 비서관 보고 자네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막는 대책을 세워라.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유혁인 비서관이 그래요. 자, 나보고 책임지고 하랬는데 내가 손이 있니 발이 있니? 나 친구니까 강국장이 참 하려는 소리와 마찬가지야. 그래요. 오케이. 내가 책임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신우자가 된다. 그래서 예산 따져. 그래서 내가 방공연맹 거기에 한 층을 잡았어요. 절반을. 그래가 특수홍보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중앙정부부에 그 북한 담당관들을 갖다 앉혀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달러 시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침 11시쯤에 그때는 전부 다 암달러들이 남산하고 명덕이 있었으니까 조사를 하고 오후 5시에 또 한 번 하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달러가 금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되구나. 대통령이 보고를 했죠. 조금 내려갑니다. 또 하나인 것이 그때는 청계천이 복귀 안 됐을 때니까 매일 학교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음반, 노래, 해적판이 수없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모택동 찬양곡이 없는가 하면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이거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적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빨갛게 들어오는 거 적여버렸죠.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카데미예요. 프리덤 아카데미, 자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대학 교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키울 거냐 해서 2년 동안을 각 대학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30명 곱하기 2년 곱하기 5년 그러니까 5개기 하면 150명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얘들 되거든 숨날 되거든 교육시키면서 다 각 대학에 있는 겁니다. 자기 대학에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가지고 또는 북한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 내가 지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지원하고 특별히 강의도 또 교수 데려다가 강의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스칼러십.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30명 일기를 했어요. 75년부터 시작했는데 2기까지 내가 했는데 2년 되기 전인데 그만두기 직전인데 김재규가 왔어요. 그러더니 엄청난 돈이 드니까 30명에 대한 스칼러십 플러스 밖에 사무실 뭐 운영해야 되고 이거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지. 근데 그때는 방공법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대학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북한대학원이 있지만은 할 도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감싸주지는 못하는 거죠. 중앙정부부라는 큰 권력기관이 감싸줘야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걔들은 연세대학이면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걔는 우리가 뭐 걔보고 우리 밑에서 일하려는 게 아니고 너는 여기서 졸업하고 공산주의 해가지고 너 대학 교수 되거든 이거 전공으로 나가더라 다오. 이런 부탁하는 거죠. 근데 뭐 김재규가 뭐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때 황상원덕 선생이 그때 자유부인 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했던 그분이 황 선생이 문교부 장관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얘기했더니 나 그래요. 이 학교를 어떻게 중앙정부장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 우리가 할 거를 내가 했구나. 그럼 정말이죠. 나한테 맡겨. 그래서 전부 다 대학 교수를 보냈어요. 졸업생들은. 문교부 장관이. 전부 합해서 20명도 안 되니까 다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김정규 마지막이죠. 황상덕 선생이 문교부 장관 할 때죠. 황선배님이 내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시켜서 교수를 양성해야 될 텐데 나는 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프리덤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노동자 교육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부 산하의 노동자들. 근데 800명 정도 교육했어요. 아마 한 10기 정도 나왔을 겁니다. 참. 근데 전두환 정권 때 노동 문제 말빨이나 서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내가 교육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지 다쳤어요. 난 왜 노동자 교육을 시킨 거 아니? 노동자 간부를. 노동자 간부라는 게 뭘 하는 사람인 거 아니? 노사 협조를 하는데 최고 앞장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운동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영국식의 트레이드 유니언리즘 같은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는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받은 간부만이 노사 타협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교육시킨 거죠. 근데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20몇 명 남기고 다 먹어주셨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들 말이죠. 나는 그때 70년대 내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이 나는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이규호라고 여기 있었죠? 연석이.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저는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프리덤 아카데미 이거 재건할 수 없느냐 그래 나보고. 근데 있지. 있는데 이 교수 울타리를 쌓아야 돼. 자신 있어? 중앙정부만큼 이렇게 쌓아줄 수 있어 아이들한테 안전을 말이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돼. 도서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강의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못하지 그러더라고. 이 교수가 뭘 했습니까? 니오마르크시즘 마르크스의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오마르크시즘을 이교가 독일 갔다 오면서 가져간 거거든요. 내가 이교보고 그래서 그때 이런 책을 지금 내가 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이야. 네오마르크시즘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마르크시즘에서 걸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교육하자는 거냐? 내가 그랬어요. 그때. 연세대학 교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때그때 그 시기적인 특성이라고 할까, 국제 정세라고 할까, 국내 정세, 이걸 생각 안 하고 뭐 자연이 민주주의니 떠든단 말이죠. 그게 안 되죠. 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의 현실은 딱 고한원 말 같은 현실이고, 난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 이 싸움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해 갔느냐. 그것은 나는 대통령이 낸 그 책 내가 봤어. 지금도 갖고 있지만 국가전략을 책을 보면서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뭔가 하니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이제 무슨 뭐 공산주의니 자유기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자. 이렇게 이론화해야 되겠구나.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 이데올로기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끝난 다음에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돌아가면서 공화당이라는 게 창설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화당의 그 이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고려대학교 교수들 뭐 진보적인 교수들이죠. 뭐 진보적이라고 보다도 그 좋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민족적 민주주의를 하자. 이데올로기를. 옳은 소리죠. 우리 민족에 맞는 민주주의 하자 이런 소리겠죠. 그런데 민족적 민주주의란 우리 자유진흥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거든요. 60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81개국 공산당 선언, 모스크바 선언이라고 얘기한, 그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어떤 공산주의 혁명으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단계, 기초적인 단계, 다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가기 전 단계,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사회주의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에서 얻은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그 막대한 자산들, 은행, 무슨 항구, 통신시설, 철도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민영화장을 그걸 그대로 놔두고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토지 자체를 국유화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가고 외교 정책은 반미로 가고 친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된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어가자. 이게 81개국 공산당 선언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민주주의가 좀 말이 좋으니까 우리 교수들이 이거 좋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들 말이야. JP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김지하 얘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대체 박정희 정권, 이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을 세우면서 어떻게 민족적 민주주의를 하느냐. 그래서 김지하가 쓴 그 삐라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라는 글을 썼어요. 삐박한. 난 그래서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이론적인 거 전부 다 공화당에 보냈죠. 내 판단서를. 이건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슬로건이라 하더라도 이건 공산당이 만드는 거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나는 그런 상식을 지금 현실적으로 나중에 공화당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좋은 거죠. 난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이 계속해 오고 있구나. 아까 합작이라는 말을 썼는데 합작이란 합동작업의 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 일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다행히 그때 북쪽 대표 가운데 내 스승이 있었어요. 내 고등학교 선생. 이경숙 씨라고 대남 공작의 책임자였대요. 당 중앙위원회 79번이에요. 겸이성이가 아주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평구 때 평구 나왔는데, 우리 가르쳐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때 내가 얘기를 했죠. 청비동지께서 지금 합작합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 그 합작이란 뜻이 뭡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내 스승이, 합작은 합작이지. 아니, 줄 다 풀어서 쓰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합동 작업, 사업이니까, 중국말로 작업이라는 건 사업이니까, 서로의 힘을 합쳐 일하는 거,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그 이경수 선생이, 안 되지. 왜요? 왜 안 됩니까? 김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시는 합작은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 김정은가 얘기하는 합작이라는 말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작이라고 불러야만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는 거지, 풀었으면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가 중요한 거죠. 언어학적 제문제, 스타린의 언어학적 제문제를 읽어보면 그거 나오죠. 혁명할 때는 혁명적 영어를 사용하라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를 장개석 대표로 합니까? 국공합작에 했던 그 장개석 대표 소환 사건, 장개석 대표로 합니까? 아니면 제 것으로밖에 메네시 대통령의 그걸로 합니까? 강전래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통일전선, 이 정부는 지금, 통일전선이 지금 상당히 목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던가, 연구소를 만들던가, 보수적인 사람들을 좀 키워내야죠. 내가 하루 이틀에 알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 친구 가운데 이런 이론적인 걸 스타디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정석 이런 스타디한 친구들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 대남 공작에 대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나야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장가할 그런 생각도 없고, 장가에 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래도 힘들고, 그래서 못하지만은 이런 지금 당면한 정세로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죠? 북쪽에서 와인버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맞으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좌우가 있겠죠. 그때 누구 쏴가지고 희생자가 나오면은 그걸 밀거나. 지금 하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신 자살한 걸 시체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 보세요. 그런 내란을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6.25 이후 또는 월남전에서 그런 테러에 대한 것은 상당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에 그런 친구들이 남아있는지 다 나이가 들어서 다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경찰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식의 작전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우리로서는 전쟁이니까, 그렇죠. 전쟁 대비하는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그런 스나이퍼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전에 검열을 해놓고, 특히 지금 CCTV가 지금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경찰력이래요, 경찰력. 경찰이 이것을 막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야 되던데, 지금 경찰 병력이 그만큼 따라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에 급한다면은 우리가 계엄령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계엄령이라는 걸 발표하기 전에 위슬령을 발표해가지고 지역별로 말이죠. 그건 유신 때 많이 쓴 거니까, 위슬령은. 그런 그것 때문에 보안사령관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 근데 그거는 나는 스타디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 지면 끝이야.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인가 우리가 대표를 받아 좀 약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청년들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이라는 건 청년을 교육시키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정치인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정보 교환에 오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바쁜 때는 나는 쉬었고, 국내 정치가 안정됐을 때는 우리한테가 바쁘고, 대북 정치인이. 그런 걸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게 우선 대통령의 신변 문제는 보아야 될 것이고. 근데 어제 신문에 내가 듣고서 깜짝 놀란 것이, 중앙정부, 국정원의 인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난 후배들이 우리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데 내가 북한에 관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전에,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인생,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던 분석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 후배들이 알기 위해서 책을 내가 썼어요. 근데 그걸 우리 후배들이 읽고, 중앙정보부, 국정원의 후배들이 날들어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갈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걸, 후배들은 걸 너무나 까마득한 밑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이니까 말이지.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나 신문을만 보고 놀랬어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앙정보부, 바뀔 때마다 간부들이 모가지가 달아났단 말이죠. 이정찬이 있을 때도 며칠 제거했는데, 행정소송을 보니까 진단 말이에요. 왠가니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럼 다시 복귀시켰다가 제대했는데, 아마 얘들이 전부 다 반정부적인 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이정찬이도 무척, 걱정을 했죠.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니까. 이정찬 국회의원 못 출마하도록 하자. 낙선 운동 같은 걸 하자라고 해서 이정찬 원장이 좀 고생을 했죠. 근데 나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곤란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선 정보기관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빨리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히고. 그게 참, 인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너무 엉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곤친되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걸, 정치력 가지고 지금 정치력 가지고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 현상으로서는. 눈에 나타나는 그거 아닙니까? 매사에 지금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막을 수가 없을 테니까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은 내년 선거에 이기는 거죠. 내년 선거에 지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를 신념으로 하는 이 세력이 정권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게 나의 기본적인 원이고, 우리 세대는 이미 난 늙은 세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왜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급한 때는 하늘이 우리를 떠와서 살아났거든.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하고의 문제에서도 많은 싸움을 했고요. 니슨 닥터린 문제, 카터의 문제,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모르죠. 판문점
그 도끼 만행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 포에브로 문제. 근데 미국 우선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약속했던 뒤로 미루고, 뭐, 난 그래도 이번에 대대적인 작전을 하겠구나 믿었는데 타협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전쟁을 우리 같이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만 봐선 미국이 안 될 테니까 세계를 보고 가는 전략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무관국가라고 그래서 꼭 우리 해줄 것이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예를 들면 핵 문제예요. 지금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잘 됐어요. 워싱턴에 그 선언을 보면은 그걸로 끝이지 말고 anytime 당신네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은 핵을 가지자고 하는 여론을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여유를 언제나 감춰두자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핵처리 시설, 재처리 시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일본은 갖고 있단 말이죠. 재처리 시설을. 아마 일본이 재처리 시설에서 갖고 있는 것이 플루토늄은 아마 한 40톤에서 45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핵을 아마 9,000개 이상, 10,000개 이상 만들 수가 있겠죠. 재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의 재처리 시설이 바로 연변 핵처리 시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1961년에 12월 달에 강병 장군 거듭하고 할 때 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제3조에. 그때는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재처리 시설만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제조 안 하겠다. 핵 안 들어오겠다. 다 줬으면 배치 안 하겠다. 다 줬는데 핵 재처리 시설을 우리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나오는 사용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재처리 해야지. 밤낮 불란서에 가서 해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해오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이거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다 버렸더라고요. 물론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지 압력이 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땐 또 탈냉전이 올 때니까 이거 버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하니까 참 실수예요. 난 그건 맨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농축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란 같이 저농축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여론을 그대로 줄 것이 아니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있으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여론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죠.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거 대응을 해야죠. 북쪽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당장 주저선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좋겠지만은 시작하자는 여기까지 전 얘기를 안 해요. 준비했다. 가져갔던 거 다시 갖다 걸어놨다. 이거 사진 찍으라 이게. 찍어서 북쪽에다 보내. 너희가 시작하는데 이거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다시 말하면 여유 있는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이 하는 건 이건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국제 여론이. 그건 내가 막지 않는다. 그건 막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 난 크게 무슨 영향을 간다고 보지 않으니까. 내가 했던 식으로 일방만한 이런 기구 가지고 던져야 저 압록강 근방까지 가지. 지금은 이거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준비한다. 이 정도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쪽의 위협에 대해 답을 그때마다 적당한 답을 내놔야죠. 네. 적당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답을 나는 역작용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 반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걸 스타디 시키고 그걸 해야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 중국과의 관계도 나는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까지 당한 것은 완전히 문재인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 빼놓고 교섭하면 교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불 한다. 핵 가져간 거 뭐 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동맹관계는 할 수 없다. MOD 계획, 이거 우리 교육하려면 해야 되겠다. 일본 지소미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합의를 보고 그걸 등에 쥐고 문재인이가 들어갔더라면 저렇게 당하진 않았겠죠. 혼밥 저렇게 먹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벗어놓고 들어가니까 되겠어요? 난 그런 의미에서 여전날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박근혜에 대해서 난 대단히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90일, 중국 그 무슨 전승일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가하냐면, 뭐 때문에?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자기, 통일, 상납, 멤버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다 인사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한마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말이야. 제 멋대로 가고 말이야. 역사가 없어. 난 말도 안 되는 짓이요. 난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대체 아버지한테 내가 충성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난 돌리고 마는, 했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도대체 왜 갔냐 말이야, 도대체.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만 해도 괜찮으니까, 갔다 하지만은, 그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대표를 뭐 총리를 보내던가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대사를 보내던가, 특사를 보내던가 말이야. 왜 본인이 가나 말이지. 우리가 그때 승리한 것은, 장개석 때지, 머터떡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1992년에 우리가 중국을 승인하고 대만을 내쫓을 때, 끊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대만 친구들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한 5, 6개월 전부터. 그래서 내가 그때 외무부에다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이렇게 끊으면 되니? 좀 여유를 주자 말이야. 자유중국에 대해서. 그 밑에서 우리가 어떤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 잘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르니? 일본은 그렇게 안 했거든? 다 준비해 놓고 잘랐단 말이지. 그래야 우호관계가 되죠. 나중에 나는 그래서, 나는 자유중국에서 나에 대해서 마주 은인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중국에는 가면 다 브리핑 해줍니다. 지금도. 내가 가면은.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느낀 거기 왕승대장이라는 분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출신 그런 분이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을 모르는만, 중국 공산당 멤버들도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리가 없어도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전에 모든 좀 차근차근 스타디를 해가고, 이걸 깊이 생각을 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털컥털컥 손을 대고 나서, 이 정부에서도 난 그걸 느껴요. 너무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솔직한 얘기지만, 이 정권은 이 정치체제 하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야당과의 관계는. 그러면 모든 전략을 선거 이후로 돌리고, 모든 선거 이전에 뭘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 계획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긴 다음에 내놓는 게 좋겠다면 그건 뒤로 미뤄야죠. 근데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외교적인 전략은 현실이 우리의 요구니까 나토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건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릴 거하고 먼저 내놓을 거하고는 구분해서 내놓으면 좋겠다. 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에요. 오히려 나는 일본에 여기 와 있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걔들 물어보죠. 우리 기자들은 나한테 그런 거 얘기를 안 하니까 일본 기자들은 다 내가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걔들 보고. 근데 참 일본 기자들이 내가 고마운 건 뭔가 하니
나한테 인사하러 오잖아요. 이게 지금도 전문의들입니다. 자기 어야봉 때 내가 70년대부터 쭉 70년대 내가 중앙정보부에서 북한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방만 오픈됐어요. 대통령이 오픈하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중앙정보부의 북한 국장실을 왜 오픈하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께서 그래서 자주국방 한다고 하면서 핵 문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핵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명해 줄 사람이, 해석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북한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방을 오픈하고 기자들 다 만나라. 그때 뭐 BBC, 뭐 뉴스위크, 더 타임, 뭐 일본의 아사히 마이니치 할 것 없이 불이 나게 오는 거죠. 이 운동으로. 그때부터 내가 그들하고 했더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날 만났던 친구들은 뭐 편집국장 사장 됐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연결이. 그렇죠. 고마운 것이 요새 와나이들이 며칠 전에 와나이가 마이니치 신문사에 있는 친구하고 경제 신문사들이 인터뷰하러 와서 인사하러 나한테 우리 집으로 인사하더니 같이 그 옆에 화식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나오면서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런데 우리 뱅교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죠. 뱅교카이라니 공부하는 해. 우리 기자들 몇 명만서 뱅교카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나와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젊은 아이들입니다. 난 하니까 20대 30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뱅교카이 하는데 내가 나가서 대답해 주는 거 당연하지. 우리 집 근방을 잡아. 어느 식당에 조용한 데 잡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저녁 때 너희들 7시면 끝나지? 7시부터 12시 정도 한 대여섯 시간 얘기하자꾸나. 내가 그랬지.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2주일 후에 왔어요. 뱅교가 시작했습니다. 5명이 왔더라고요. 이게 일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걔들 만나서 웃죠. 야, 우리 국내 정치 어땠니? 하면 다들 얘기해. 자기들이 느낀 거.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지금, 나 한 가지, 참, 일본한테 요즘에 가서, 내 4월달, 9월달 꼭 일본 가는데, 제가 4월달에 가서 경고를 했어요. 뭔가니, 일본 내조실이라고 있어요. 나이카국조사 있어요. 정보. 거기에, 한반도 담당이 가토라는 사람이 임명됐어요. 가토가 누구나 봤더니, 왜 세월호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뭘 했느냐. 그 나쁘게 썼던 놈이 있지 않습니까? 산케이. 걔야. 걔를 아베라는 놈이 말이지. 나쁜 놈이 아베 수석. 걔를 나해조실에 한국 담당으로 임명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스즈키군이라고 라디오 프레스에 오랫동안 북한에 했는데 걔가 쭉 참석관으로 한반도를 담당했거든요. 물론 나는 제자같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걔가 북한만 담당하고 가토를 한국 담당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고마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니 케이오대학의 오코노기 교수라고 행정대학 원장하고 연세대학하고 언제나 연락하는 거죠. 연세대학 과정 졸업한 아이 70년에 얘가 선언을 했어요. 가토가 내조실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한 우리는 너희들하고 협조 못한다. 내조실 보고 가토가 한국 담당하는 한 우리는 너희하고 협조 못한다. 너희가 묻는 거 아무 문제라도 난 우리 거부한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코노기 보고 대단히 고맙다고 얘기했죠. 오코노기가 여기 와 연세대학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야 식당 어디서 먹을까?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조선호텔을 하자. 코리안 호텔을 하자. 그랬더니 왜? 토요일이야. 오늘 테모 할 거야. 너 테모 보고 가. 그래서 중국 다음 대상에서 둘이서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커가 황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저거 봐. 저거 먹고 보고 좀 하자. 봤더니 이렇구나. 보고 갔죠. 근데 나는 아베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오코노 교수 물었더니 걔가 룸팽이 돼버린 게 누구도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밥벌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조실에 한국 담당을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걔가 뭐 글 쓰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뭐 못하면 괜찮구나. 사실은 지금 기스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랬지. 기스타 당장 해임시켜야 되는데 왜 해임 안 시키니? 근데, 그 선임자가 임명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시키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아베하고 문재인이하고는. 내가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가서 일본 기자들, 니케이에 있는 언론인들. 내가는 좋은 거예요. 내가 아침, 일본 가던 아침, 그 첫 비행기를 내가 탑니다. 8시 타면. 딱 10시 40분에 도쿄에 내려요. 그럼 12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막바로 이거 들고 1단계 만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꼭, 그 다음 날을 잡든 데든 잡아서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언론인들, 한국에 관심 가진 언론이 이렇게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를 할 것 없이 논설위원급, 편집국장급, 고만든 친구, 20여 명이 꼭 모입니다. 꼭 모이면 내가 브리핑하죠. 한국 정세, 북한에 대해서. 그럼 질문 답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증영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신각규 대사도 그런 소리를 했더라. 호철이라는 것이 사실은 1971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신제철이 협력해줘서 우리가 130만 톤짜리를 만들었다. 그때 다들 모르겠지만은 그때 미국한테 우리가 부탁을 했더니 미국이 노했다.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한 거다. 하여튼 일본에서 오케이 해줬다. 그때 이건 단순히 경제계에서만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인문사회가 그걸 연구하는 동양문제연구소의 아마노 교수 같은 분도 오케이 해줬다. 그래서 이게 된 거다. 그 결과 우리가 한 2천만 톤까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걸린 것이 민간이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걸은 것이 미쓰비시 중공업이니까 우리 호초를 지원해준 그 부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돈은 좀 벌었으니 우리가 호초리 한 60% 내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한 20% 내고. 그러면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일본 정부 너희가 20% 정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00%가 되면 무슨 재단 여전히 아베 때 만들었던 위안부 때문에 만들었던 그 재단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아베 때 만드는 위안부 재단도 사실은 40여 명이 남아있을 때 30몇 명이 타가지 않았느냐. 30몇 명이 받아갔거든요. 우리 신문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희가 신문 냈으면 우리 기자들이 받았을 거 아니냐. 너희가 얘기 안 하지 않았냐. 이번엔 그까지 말고 이건 해서 해보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 가니까 다르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증영권 문제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새로운 재단을 일본서 미쓰비시 같은 데서 내서 청소년들의 무슨 미래를 위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난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난 그저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작년 9월달에 그런 제안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또 돌아오면서 윤덕민 대사한테 얘기를 했죠. 윤덕민 군은 아버님이 윤은정 장군이라고 5.18 때 광주 사령부 교육사령부 사령관 하지 않았어요. 내가 국장할 때 국방부에 제2를 했어요. 정부국장을. 윤동민 군한테 내가 이런 소리 했다고 하고 당장 저놈을 잡수고 가셔야지요.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선생님 저녁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만나서 저녁을 먹고 왔죠. 이번에 가서는 4월달에 가서는 이번에 가서는 전화를 안 했어요. 작년 9월에만 만들고 갔죠. 근데 걔가 있으면 괜찮아요. 일 잘하죠. 근데 김대중이 때 이승훈이라고
첫 번째가, 그렇죠. 우리 바로, 우리 북한대학원 교수였는 놈이에요. 난 3층에, 그는 2층에 있었는데, 한 번도 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기자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니, 강선생, 이순희가 같은 북한 대학원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거 거기 출신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난 걔는 몰라. 근데 웃으면서 그랬죠. 근데, 한 번도, 우리 기자들, 언론계에서 걔 초청하지 않았어요. 뭐, ABC도 모르는 놈한테 뭘 초청해서 합니까?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난 걔가 있을 때는 전화 한 통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윤근이 지금 한다고 그래서, 걔는 또 내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일본을 아는 친구니까. 저 이번에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어요. 사박에서 교수하고 협조도 잘하고. 걔가 또, 교회에서도 있었고, 공부했고. 그러니까, 교사님은 제가 그냥 봤는데, 아까 연세도 있으니까 후진한테 이렇게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니,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해서 정부도 얘기해 주시고, 대통령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결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래서, 우선 나는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면은, 그저 전력을 내는 선거에 이기 들어가라. 이게요. 이게 안 되면 끝이에요. 내는 선거에 반드시 과반수 차지해야죠. 과반수 차지하죠. 근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조국 문제다, 무슨 일어나는 거, 이재명이다, 이 사건, 이거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건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는, 그건 외국에 나가보면 금방 아니까. 나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대학, 언더부터 다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또 현재 한 놈은 하버드대학에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 이번에 왔어요.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미국에서 뭘 하니? 어떤 그 현사인이 얘기를 했더니 아시아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하버드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갔을 때 아마 그게 하버드대학 참가했던가 봐 얘가 말이야. 조셉 나인에 대한 얘기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선거에 이기도록 그럼 그런데 이게 참 국민의당인가 국민의힘인가 그래서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수록 좀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면은 네, 저는 어디 귀도 더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선거 전략. 선거 전략은 난 잘 모르겠어요. 선거 전략 잘 모르겠는데 우선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공천 문제. 공천을 제대로 해야죠. 여전번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핵심은 공천 아니겠어요? 공천에 제대로 된 아이들을 추천해야 그 지방에서 이겨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슬로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방에 맞도록 중앙에서는 중앙의 전 국가적인 슬로건이 나오지만은 지방은 지방에 맞는 그 슬로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스타디를 중앙에서 연구소에서 다 해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울산의 경우는 뭐의 중심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뭐의 중심이다. 이거 딱딱딱 알아가지고 200 몇십 개나 되는 선거구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좀 컴퓨터도 있고 있어서 해내긴 좋을 텐데 그만큼 아주 조직화대로 들어갈 거 당해 말지 조직적인 운영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누구지? 그만둔 나이 젊은 아이 있지 않았어요? 밤낮 말썽 나던 아이. 대통령
당대 때도 그런 아이들 있어서 가장 큰일이죠. 제작 같은 또 하나 이제 요즘 ROTC 때도 걱정한 것이 그거예요. 너무 파퓰리즘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구나. 예를 들면 사병에 대해서 200만 원 월급 주겠다는 거. 이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간 간부의 뭡니까 이 하사관들 위급 장교 소위중의 얘들이 자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사관 기술자들이 나가면 비행기 어떻게 띄우죠? 탱크 어떻게 움직이고 얘들을 감싸야죠. 그 얘들이 허리거든. 이 허리가 약해지면 군사전략은 안 된단 말이에요. ABC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털썩 군인들한테 무슨 사병한테 200만 원 준다고 했으니 이게 우리 뭐이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군인에 대한 것은 징병제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월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대하는 방법이. 컴퓨터를, 핸드폰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해준다든가 있으니까. 난 그 200만 원 나올 때, 야, 이거 큰일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나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0만 원 곱하기 한 5, 60만 군대 해보세요. 돈이 얼마냐. 국방부에도 대부분이 글러나가고는 뭘 만들고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소외되는 자는 누구냐? 하사관이죠. 기술하사관. 플러스 ROTC 소위들이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안에 어떻게 저렇게 통통통 또 나오나. 큰 문제예요, 그건. 나는 파퓰리스트